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몸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신문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신문 일면에 하나같이 크게 실린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신문이 똑같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8일이죠.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이 케르치 해협대교라고도 합니다.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나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물론 경제신문들 그리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도 모두 일면에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날 오전 크림대교 하단 이 자동차 교량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터졌는데 이 폭발로 이 불이 났고 그 불은 철교를 지나던 화물열차 연료 저장 탱크를 실은 화차에 옮겨 붙어서 다시 폭발했습니다. 다리 일부는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먼 우크라이나 전선의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솔직히 저는 문재인이 했던 9.19 군사 합의가 떠올랐습니다. 북한과 평양에서 체결했던 9.19 군사 합의 말입니다. 이미 붕괴되어버린,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 군사 합의라는 기묘한 연상작용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 정치 비평을 시작한 것이 1992년입니다. 92년부터 정치 비평을 해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정치 비평 1세대입니다. 당시 1세대 비평가들은 지금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잊힌 분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정치 비평계야말로 문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당시 얼마 없었던 토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심야 토론, 쟁점 토론, 100분 토론 같은 이 토론 현장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 토론 현장에서 한두 차례 실수만 해도 이 방송계에서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30년 정치 비평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는 특별히 가지는 이 미스터리 같은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9.19 군사합의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 정말 문재인은 김정은이 남북 간 평화를 원한다고 믿었던 것인가? 그렇다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우리 스스로 휴전선 일대에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좌파 정권인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 유달리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탈원전 정책부터 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까지 말입니다. 김정숙에겐 정말 피어로드 해안이나 피라미드 또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던 타지마할 같은 버킷리스트가 있었을까요? 김정숙은 왜 옷과 장신구에 그리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이 탈원전 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난 뒤에 벌인 소동이었을까요? 이 탈원전으로 산야가 파헤쳐지고 국고가 줄줄 샌 것을 문재인은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눈 감은 것일까요? 얼마 전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회사를 중국계 기업에 넘기며 7,200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전북대 모 교수가 이번에 이 자신의 동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이용해서 한전 KPS를 상대로 무려 45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꿀끄덕 가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눈먼 돈이 지천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난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권력의 압박으로 금융기관들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도 없이 대출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태양광 투자 사모펀드 중에 2개는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은행권 대출은 90%가 변동금리였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규모 부실 사태는 불보듯 뻔하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주도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모두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을 합하면 무려 45조 원이나 됩니다. 4조 5천억이 아니라 45조 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직접 지원은 16조 5,868억 원. 그리고 국책은행, 민간금융사, 융자는 26조 5,500억 원입니다. 이 돈 중에 누가 얼마를 해먹었을까요? 이런 의문은 단지 호기심 때문이라거나 전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서 가지는 의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청산해야만 하는 범죄들입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권력의 비호를 받은 범죄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의문 가운데 하나가 쌍방울과 이재명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쌍방울 그룹 아시죠? 그리고 이재명과 어떤 관계인가? 아마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문재인 일가와 그리고 이스타 항공을 둘러싼 의혹처럼 세인의 관심을 끌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 중에 이스타젯 사건이 있죠. 타이 이스타젯 사건. 쌍방울은 과거 한화 계열의 회사였습니다. 프로야구 초창기에 쌍방울 아시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조폭 출신이 회장이 되어서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쌍방울과 경제공동체라는 KH그룹도 조폭그룹이라고 연일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조폭그룹에 유명 회사들이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에미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등 연예인들의 이름도 이 조폭그룹의 연역에 등장합니다. 뭐 본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강원도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알펜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미국 대통령도 자주 머무는 남산 하얏트 호텔도 등장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 유명 호텔과 대기업을 조폭들이 장악했는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조폭들이 재벌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배도 과거를 씻고 깨끗한 돈을 벌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폭력배와 유착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력이, 그것도 정치 권력이 폭력배에게 재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권력은 무슨 불인가요? 진짜 재벌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던 기업을 운영하던 오너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폭은 거꾸로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정말이지 문재인 권력 5년 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은 처음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적인 증거로 김승태는, 그러니까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라는 김승태는 5월 30일 출국해서 싱가포르에서 쌍방울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인 착하니 인베스터, 여기에 2대 주주를 만났습니다. 1대 주주는 바로 자신이죠. 착하니 인베스터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핵심 자금 배우로 거론됩니다. 이 착하니 인베스터는 설립 2개월 만인 2018년 11월에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그네 CB란 것을 사들였습니다. 주소마저 쌍방울과 동일했는데 당시 착하니 인베스터 최대 주주와 쌍방울 회장은 모두 김승태였습니다. 그런 의혹을 캐다 보니 쌍방울과 권력의 유착 관계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승태 전 쌍방울 회장은
4개월째 해외에 도피 중입니다. 뭐 태국에 있다. 태국을 거치 이미 베트남에 있다. 온갖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김승태의 국내 송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10월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김승태의 호화 도피가 문제되고 있는데 신병 확보 방안이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김승태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템프로, 그러니까 룸살롱 중에서 최고급 룸살롱일 겁니다. 이 템프로 접대부대를 해외 도피처로 3차례나 부르는 등, 그리고 가수도 불렀습니다. 이른바 황제 도피 생활로 이미 구슬에 올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답이 이렇습니다. 이노공 차관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이 김승태 문제에 대해 특별히 별도로 요청했다. 특별히 별도로 요청했다. 쉽게 말하면 가급적 빨리 잡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송환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법무부 차관 이노공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 갔습니다. 법무부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그러니까 UNODC, 우노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UNODC 그리고 태국 반부패청이 공동 주최한 동남아 반부패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 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노공 차관은 태국 대검찰청에서 싱하차이 이 타니손 검찰총장을 만나 김승태에 대한 범죄인 인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태국 검찰총장은 잘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태국과 우리나라는 2001년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은 바 있죠. 그에 앞서 검찰은 김승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폴에 즉석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즉석 수배가 돼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노공 차관이 태국 검찰에 김승태 신병 확보를 위한 적극 조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 조폭뿐 아니라 대형 금융범죄 주범들은 해외 도피가 유행인 모양입니다. 상방울의 김승태뿐 아니라 이 라임 사태 아시죠? 2년 전에 나중에 났던 사건 말입니다. 이 라임 사건에 몸통으로 지목이 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그리고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주범으로 고발이 된 권도형 테라폼 랩스 이 대표 등도 모두 해외로 튀었습니다. 김영홍은 2019년 10월 9일 출국했으니 벌써 만 3년째 오리무 중입니다. 권도양도 금년 4월 27일 출국을 했고 김승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5월 30일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권력에 이들이 비호 세력이 없는 걸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방울 하나만 봐도 권력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상방울 비리 의혹에 연계되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이 된 이화영이 2008년 만들었다는 동북아 평화 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화영은 2011년부터 상방울 고문 그리고 사회이사 등을 지냈으며 아들도 상방울 계열사에서 1년간 급여를 받는 등 상방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 단체 지금 최근에는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상방울이 추진하던 북한 광물 채굴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10월 국회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등을 만들던 상방울 계열사 나노스, 지금은 SBW, 그래서 상방울, SBW 생명과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SBW 생명과학은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과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업을 추가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회사가 엉뚱하게 광산 개발업을 추가를 한 겁니다. 이화영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과 쌍방울 김성태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단체의 관계자를 만났고, 그리고 나노스의 회토리 포함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나노스 주가는 급등을 했죠. 이화영은 쌍방울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이 됐죠. 그런데 검찰은 이화영이 대북 사업을 도운 대가로 받았는지 이걸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회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를 변호사비였다고 의심하는 것일까요? 이재명의 측근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나승철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사회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6번 이사회가 열리는데도 단 한 번도 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쌍방울이 나승철에게 사회이사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부터 3심까지 이 3번의 재판에 걸쳐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약 3억 원만 썼다고 밝혀 대나무옥이 불거졌습니다. 2억 5천만 원 썼다고 했는가요? 고위 정관을 비롯해 많은 변호인단에 비해 변호사비는 턱없이 소액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민단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작년 10월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죠. 그러면서도 쌍방울이 사회이사 급여가 변호사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습니다. 나 변호사 등이 쌍방울 관계사 사회이사,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 등으로 선임돼서 사회이사 급여, 자문료, 그리고 소송 수임료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을개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자기 그룹이 자회사 등의 사회이사로 그 변호사를 임명을 해놓고 대신 지급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재명이 지급했다는 변호사비에 대해 통상 보수와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쌍방울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공수시효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좀 짚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 김의겸이 어제 10일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의겸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이 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북 코인 관련 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뉴욕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목적의 출장이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주장을 김의겸이 라디오에서 펼친 겁니다. 김의겸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에 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갔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이 주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버질 그리피스가 누굽니까? 바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서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에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적발돼 미국 법정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복역 중이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북한 암호화폐 거래를 구축하는 망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과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김의겸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김의겸은 10일 김어준 라디오에 나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동훈이 미국에 가서 조사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창업자 그린피스를 통해 이 북한의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심이 있었다. 이걸 그린피스가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수사를 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직접 뉴욕 검찰청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무장관이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니까 탄핵 사유다. 이 주장입니다. 김의겸은 법무장관이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한동훈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동훈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김의겸의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 영역이다. 김의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처럼 김의겸이 말하지 않았으면요. 이 사안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이미 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북한의 가상화폐 망을 연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 영역일 수 있습니다. 김의겸이 선수를 친 걸까요? 아니면 오버한 걸까요?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하겠다고 하자 문재인은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서면조사서 이메일을 돌려보냈죠. 그러자 이재명 이 민주당 당대표도 비판에 가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만든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입니다. 솔직히 전 정권에 관련된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일체의 의혹 수사를 맡겠다는 위원회입니다. 모두 0.73%포인트 이 박병의 승리에 불과하니 까불지 말라는 엄포입니다. 이 이상한 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이 10월 3일 개천절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이 두 사람은 성역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엄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포가 과연 언제까지 통할까요? 예, 근데 이번 서면조사를 거부한 사안은 바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벌어진 온갖 권력형 범죄 사건 중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쉽사리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지구보다 무거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이대준 씨가 살해했다는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시사항은 무엇인지 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가요? 참 말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대준 씨의 장례식은 2년 만에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지육구인 주철련이 이 일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대준 씨를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 지독한 말입니다. 주철련은 언론이 편파적 왜곡 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대준 씨를 뻘짓거리 한 것으로 모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라고 해야 합니까? 문재인을 변호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없는 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